네, 12월 16일 목요일 NH투자증권의 모닝미팅 시작하겠습니다. FOMC 회의를 마친 뉴욕 증시는 반등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08% 올랐고 S&P 500은 1.63%, 나스닥 지수는 2.15% 상승을 했습니다. 에너지를 제외한 전 섹터가 올랐습니다. 테크놀로지가 2.8%, 헬스케어가 2.1% 상승을 했습니다. 미 연준은 월 채권 매입 축소 규모를 1월부터 300억 달러로 확대 테이퍼링을 가속화하고 점도표상으로는 내년에 금리를 3차례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의 정책 변화에 대해서 주식시장은 불확실성 해소로 해석하며 위험 선호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연준 정책과 관련돼서는 이따가 또 코멘트 들어볼 거고요. 한편 미국의 11월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0.3% 증가했는데 시장 예상치인 0.8% 증가를 밑돌았고 지난달에 1.8% 증가보다 둔화된 것입니다.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 애플 등 대형 기술주가 1에서 2%대 상승을 했습니다. 유가도 올랐습니다. WTI가 1.1% 상승해서 배럴당 71.5달러입니다. 그렇지만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수요 우려로 주식시장에서 에너지 섹터는 0.4% 하락을 했습니다. 금리는 올랐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1.9bp 올라서 1.458%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2.6원 오른 1185.2원입니다. 네, 앞서서 미국 시장에서 FOMC 회의 말씀드렸는데 회의 결과 코멘트 좀 들어보겠습니다. 경제와 채권 시장 발표할 텐데요. 먼저 경제 코멘트부터 발표합니다. 안기태 연구원입니다. 예, FOMC에서 먼저 숫자 경우에는 성장률, 물가 내년 걸 다 올렸고요. 물가는 지금 23년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아마도 최근에 임금 상승 이런 걸 감안하면은 페드가 지금 수정한 전망처럼 물가 상승률은 좀 꽤 2% 알파를 유지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테이퍼링은 이제 내년 3월에 종료되는 쪽으로 갈 것 같고요. 그리고 테이퍼링 종료 후 금리 인상까지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인가 하면은 예전에 14년도에 테이퍼링 했을 때는 금리 인상까지 1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9월 FOMC까지만 해도 파월 입장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간의 관계를 좀 이제 끊어 놓으려는 그래서 1년 이상 좀 벌려 놓으려는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거기서 좀 많이 돌아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보다는 주기가 오히려 좀 짧아지는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3월에 테이퍼링이 종료되면은 6개월 주기의 금리 인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물론 이건 사실 정책 이런 건 늘 가변적이긴 합니다만 지금 보게 되면은 그래서 내년 9월에 이제 시작을 해서 23년에 2차례 그런 정도를 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테이퍼링과 금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회의를 사실 어느 사람들이 보냐의 관점에 따라서 매파냐 비둘기냐는 다를 수 있는데요. 다 바라보는 장소가 다르니까요. 선물 시장 관점에서만 보면은 애당초 선물 시장은 지금 최근에 굉장히 확률이 빠르게 올라와서 3번 배팅이 있었는데 그 시장에서의 바라본다면은 지금 간극은 오늘 FOMC는 매파적이지 않은 걸로 좀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가지 정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채권 시장 코멘트도 같이 해주시죠. 강승원 연구원입니다.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씀 주셨지만 유로달러 선물 시장에 반영하고 있던 레벨 정도로 기준금리 인상을 다 땡겼고요. 다만 조금 다른 거는 심지어 이제 그 코멘트 기자회견에서 좀 많이 바뀐 게 말씀 주셨지만 원래는 항상 테이퍼링이랑 금리 인상은 결이 좀 다르다. 테이퍼링 끝났다고 금리 인상으로 해석하는 건 지양하자 이런 식의 톤이었는데 이번에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간의 시차가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언급도 했고 특히나 이제 평균 물가 목표 제도를 본인들이 도입하면서 올해 이 정도로 물가가 셀지 몰랐다 이런 식으로 물가에 대한 판단 미스를 인정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물가에 대한 통제 의지를 좀 강하게 좀 드러내는 회의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도 내년도 경기가 하반기 가면 모멘텀이 둔화될 거기 때문에 실제 인상은 쉽지 않다라는 게 기존의 시각이었는데 적어도 연준의 오늘 콜은 지금으로서는 경기보다는 기대 인플레를 통제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판단이었던 것 같고요. 물가 통제 의지를 반영을 하면 일단은 내년도 3분기 말에 1회 인상으로 베이스 시나리오를 바꾸겠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생각을 좀 하냐면 금리 단에서 어떻게 그럼 영향이 있을 거냐인데 10월달 CPI가 발표된 이후에 연준의 긴축 우려가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10월 CPI가 서프라이즈가 나면서 연준이 어쩔 수 없이 조기 긴축에 나설 수밖에 없다.
시장이 컨센이 됐고, 그럼 그게 미국 금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 기준금리 전망치는 올라가는데 명목금리는 안 올라가고 실질금리만 올라가고요. BI가 축소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기준금리 전망치가 올라가니까 국채를 파는 게 아니라 물가채 매도에 집중했습니다. 물가채 팔면서 혹시라도 연준이 정책 실패해서 경기 망가질 수 있으니까 국채를 해지용으로 사는 미국채 매수, 그 물가채 매도 이 전략이었는데, 이번 FOMC에서는 분명히 기대 인플레를 통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물가채 매도가 좀 더 나올 수 있다, 조금 더 분명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좀 유가증권 시장 반응도 이것 때문에 경기가 망가질 것 같지는 않다, 이 정도의 판단에 섰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부터는 기대 인플레이션 더 빠르게 축소, 근데 이제 국채 해지용 매수는 좀 줄어든다, 그렇게 본다면 연말 연초에 실질금리 위주의 미국채 금리 상승 전망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미국 쪽 뉴스를 좀 보다 보니까 22년도에 3번 올린다 뭐 이런 내용들도 나와 있는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뉴스가 아니라 이번 점도표에 3번 인상을 제시를 한 거고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까지 보면 점도표에 제시됐던 대로 금리 인상에 실제로 단행됐던 사례가 2017, 2018년도처럼 미국 정부가 강하게 뭔가 경제에 개입했을 때가 있었고, 실제로 내년도 경제가 금리 인상 3번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냐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가장 중요한 근거로 2년, 10년 스프레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2년, 10년 현물 스프레드가 80bp밖에 안 돼서 사실은 이게 올라갔다 내려온 거라서 이 정도 스프레드면 사실은 뭐 레이트나 미드 사이클로 보기도 어렵고 레이트 정도예요. 그러면 이제 이 정도 경기 모멘텀을 가지고 내년도에 금리를 3번 올려서 0.75에 맞춘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내년도 베이스는 일단 한 번 정도 인상하는 시나리오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내년 3분기 말에 1회 인상으로 이제 예상을 하시는데, 사실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뭐 2분기에 인상할 거로 보는 사람도 있고, 3월에 테이퍼링 종료되고, 아까 안용건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 15년보다는 그 텀이 상당히 줄어들잖아요. 이랬을 경우에 자산 시장 반응은 어떻게 나타날지 좀. 예, 시장은 어제 보면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물가에 대한 부분은 뭐 내년도에 2.6으로 헤드라인 물가는 올렸고요. 그리고 코어 같은 경우에는 2.3에서 2.7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또 2022년도를 4%로 올리고 실업률 전망은 3.5%로 내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당장의 물가에 대한 것들은 좀 잡아야겠지만 이게 경기를 해칠 정도는 아니고 오히려 경기에 대한 전망치를 올리는 이런 모습이고요. 점도표 앞서서 말씀을 주셨는데 2022년에 대한 점도표는 올라갔지만 롱텀 목표 금리 자체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의 페드의 스탠스가 경기를 해칠 정도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시장의 대응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부채 한도 협상 그리고 FOMC 등 불확실성이 좀 거치는 이런 모습들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산 시장에서는 테이퍼링에 대한 가속화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경기가 좀 여전히 이 개선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도 같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유동성의 수혜를 크게 받았던 자산들은 당연히 이런 부분이 좀 거치는 부분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펀더멘탈이 그렇게 좋지 않은 국가들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다만 한국 최근의 수출이라든가 중국이 지준율 인하를 선제적으로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완충작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본다면 펀더멘탈이 괜찮은 이머징이나 아니면 펀더멘털이 괜찮은 이머징이나 수출이나 경상수지가 괜찮은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텐트럼이 세게 나타날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내년 상반기에 미국 경기 개선에 따른 이런 동조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머니플로우 관점에서는 달러가 중요한데요. 오늘도 보면 FOMC 이후에 달러가 좀 빠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미국만 좋다가 아니라 글로벌리 경기가 다 좋을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이고, 최근에 달러 강세가 유럽이나 독일의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파운드와 유로화에 대한 상대 강세 영향도 좀 있었다라고 본다면, 이런 머니플로우에 대한 영향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리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실질금리 중심으로 해서 명목금리가 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일 것 같습니다. 물론 대차대조표 축소와 같은 것들은 당장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시장의 안도감을 좀 더해주긴 했지만, 시중금리가 좀 올라간다라는 상황들을 보면 비싼 주식 중심으로는 좀 차익 실현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구간들이 여전히 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경기를 반영한 시가총액 대형 경기 민감주 중심의 대응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시장 관점에서는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측면이 있고, 경기 측면에서는 미국 중심으로 해서 경기 개선에 대한 자신감을 좀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상황 좀 계속 들어볼 텐데요. 미국 부채 한도 상향 관련된 리포트입니다. 조현주 연구원입니다. 네, 어제 수요일 미국 상원이 민주당 단독으로 부채 한도를 2.5조 달러 상향 조정하면서 정치적 리스크도 좀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 부채 규모는 28.9조 달러 정도이고요. 이번 상향을 통해서 미국 부채 한도는 31.4조 달러까지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중간선거 이전까지 이 디폴트 리스크는 완화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부채 한도를 유예하고 유예를 통해서 먼저 쓰고 나중에 한도를 올리는 그런 방식이 종종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상향 조정이 연내에 통과 예정인 그린이랑 복지 인프라 1.85조 달러와 11월에 통과된 전통 SOC 1.2조 달러를 모두 감당하기엔 부족한 수치이긴 하지만, 이 법안들이 하나는 통과가 됐고 또 하나가 통과가 되게 된다면 정책을 실행하고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는 무리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이 정책 기대감에 대한 기대가 좀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EU와 영국 채권 시장 코멘트 듣겠습니다. 박민수 연구원입니다. 네, 먼저 독일 채권 시장입니다. 지난 1개월간 독일 10년 금리가 약 15bp 하락했고요. 현재 마이너스 0.36% 수준입니다. 또다시 코로나와 봉쇄 조치 때문에 금리가 하락했는데, 오미크론 역시 새로운 변수가 아니라 백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독일 금리가 전저점을 뚫고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오히려 학습 효과 영향도 있기 때문에 최근 독일 금리가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저점을 형성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오미크론 영향에 좀 가려져 있지만 독일과 유로존 경제에 중요한 변화도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10월 산업 생산, 또 11월 승용차 수출액이 늘어나면서 공급 측 병목이 완화되고 있다는 것들이 데이터로 확인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독일 총선 이후에 3인당, 녹색당, 자민당의 3자 연합정부가 정식으로 구성이 됐고, 지난주에 연정 합의안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이 연정 합의안에 보면 2023년부터는 균형 재정으로 복귀한다, 즉 재정 정책을 다시 보수적으로 가져간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으면서도 다양한 재원 마련 방법들을 통해서 2025년까지 1,760억 유로의 재정 지출을 확대하겠다라는 방안도 담겨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중에 600억 유로가 이번 주에 추경으로 발표가 됐고요. 앞으로도 독일의 재정 정책이 조금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U 경제 회복 기금도 27개의 나라 중에 22개의 나라가 모든 절차를 마쳤고요. 내년부터 투자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독일과 유로존의 경기 펀더멘털이 점차 개선될 전망이고요. 경기가 개선되고 물가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있는 ECB 회의도 다소 매파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PEPP의 3월 종료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와 내년 물가 전망치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시장이 예상하는 금리 인상 시기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 물가, 통화 정책 상황 모두 금리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서 내년 1월 중순까지 독일 금리는
마이너스 0.40%에서 마이너스 0.15%까지 반등 흐름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어서 영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월 중순까지 영국 채권 시장의 화두는 오미크론과 BOE의 기준금리 인상 경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오늘 저녁 BOE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전망입니다. 아직 GDP 레벨이 코로나19 이전에 도달하지 않았고 오미크론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BOE의 톤은 매파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말 휴직자 지원책이 종료된 이후에도 실업률 하락, 구인 수요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고 크리스마스 소비 모멘텀도 긍정적입니다. 어제 발표된 물가 상승률도 5.1%로 서프라이즈를 보인 가운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기대 인플레를 관리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BOE가 기준금리를 동결하더라도 내년 2월 인상을 시사하면서 향후 가파른 금리 인상 경로를 예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미크론에 대한 데이터가 더 나올 때까지 금리 하방 압력이 가해지겠지만 바이러스로 인해 양호한 고용과 소비 흐름이 크게 훼손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의 노이즈가 완화되면 경기 회복 기대감과 중앙은행의 긴축 우려가 좀 맞물리면서 장기금리 상승세가 재개될 전망입니다. 1월 중순까지 길트채 10년 금리 레인지는 0.60에서 0.90%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산업기업 분석 리포트 발표합니다. LX 인터내셔널부터 발표를 하겠습니다. 김동영 연구원입니다. 네, LX 인터내셔널 매수 투자 의견 39,000원 목표 주가 유지를 합니다. 투자 포인트는 바뀌지 않았고요. 물류하고 석탄 사업이 워낙에 실적 모멘텀이 좋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오는 현금을 토대로 친환경 웰리스 사업 강화하고 주주가치 제고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 밸류에이션도 PER 내년 기준 3.2배로 상당히 낮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6,500억, 작년보다 4배 정도 늘어나는 거고요. 내년에도 한 6,400억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유지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말 배당금은 1,600원, 배당 수익률을 6.3% 정도 계산이 되고요. 앞으로 4년 동안 연평균 3,000억 원 투자를 해서 니켈 광산 인수, 탄소 배출권 같은 이런 친환경 사업들 확대를 해서 석탄 사업 투자 배제 관련된 불확실성 축소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시한 걸로 보면 그 친환경 플라스틱 TBAT, 생분해 플라스틱입니다. 요거 생산 법인에 대해서 20% 지분을 출자를 했고요. 24년부터 생산 예정입니다. 4분기 실적은 영업이익 2,008억 원, 컨센서스는 좀 상회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팜 사업이 계속 잘 되고 있고요. 석탄 가격이 10월, 11월 엄청나게 강세를 보였다가 지금 조정을 보이지만 여전히 전분기 대비해서는 강세 기조이고요. 팜 가격도 좋았습니다. 팜 가격은 강수량 때문에 판매는 내년 1분기로 좀 2월이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합쳐서는 실적은 좋고요. 지금 석탄 가격이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전년 평균 대비에는 여전히 3배 정도 수준이고요. 또 동절기 수요 때문에 가격이 반등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그 주력 방산인 인도네시아 GAM 석탄광이 증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석탄 사업 영업이익은 올해보다 10% 이상 강화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의료기기 산업입니다. 나관준 연구원입니다. 네, 어제 수출입 데이터 나와서 자료 작성했고요. 우선 특히 덴탈 케어 쪽이랑 뷰티 케어 쪽 수출 성장세가 두드러졌는데 치과 의료기기 쪽은 이제 신흥국향 수출 고성장세가 나타나면서 사상 최고 월간 수출을 경신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이 77% YOY로 성장하고 러시아도 83%, 터키도 240% 가량 성장할 정도로 여전히 고성장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공개된 12월 1일부터 10일 잠정 임플란트 수출도 2,500만 원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월 환산을 할 시에 11월에 이어서 12월에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유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이제 주요 신흥국향 수출 익스포저가 높은 덴티움과 오스템 임플란트에 주목하기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미용 장비 쪽도 12월에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임플란트와 마찬가지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쪽도 이제 미국과 중국, 일본, 브라질 수출이 각각 두 자릿수 성장세 이상을 보이면서 고른 성장세를 확인하고 있고요. 계절적 성수기인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는 이제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 루트로닉과 같은 기업들을 주목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 다음으로 톡시는
데이터는 좋습니다. 중국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쪽이 YOY로 97%가량 증가하면서 미국향 수출이 안정적인 구간에 진입한 것을 확인했는데요.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중국 내 정부 규제 이슈로 인해서 블랙마켓에 대한 부분은 더 축소되고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도 정식 허가 시장 진출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톡신 산업은 노이즈가 너무 많은 상황이어서 이러한 노이즈들이 우선적으로 해소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중국 정식 허가 시장, 미국과 유럽 등의 빅마켓 진출하는 업체들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뒤에 차트들을 보시면은 11월부터 이제 오미크론 변이 여파로 인해서 PCR 진단 키트와 면역 반응 진단 키트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럼에도 저희는 여전히 임플란트 쪽을 최선호 그리고 미용 장비 쪽을 차선호 업종으로 보고 관련 업체들에 주목하기를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NH 프라임 리츠하고 코랑코 에너지 리츠 같이 발표하겠습니다. 이민재 연구원입니다. 예, 의무공개 자료고요. 그 코랑코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뭐 계속해서 이제 전국 기준으로 187개 주유소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 6월에 이제 수도권과 지방의 주유소 매각 통해서 이제 그 매각 차익으로 창고 시설이나 이제 주유소 추가적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 배당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뭐 계속해서 이런 형태로 기존에 있던 주유소를 이제 뭐 용도 변경한다던가 아니면은 추가 매각을 통해서 신규 자산을 편입한다던가 하는 형태로 계속적으로 성장성을 계속 확보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 외에도 이제 드라이브스루나 딜리버리 기반 리테일 비즈니스 아니면은 어떤 리테일 부동산으로 용도 변경하면서 토지 임대료 수취하는 형태로 뭐 최근에 LG전자 베스트샵 입점시킨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수익 다변화 계속적으로 이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리츠들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자산 편입 편출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매력도가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NH 프라임 리츠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서울 주요 권역권의 프라임급 오피스에 이제 수익증권을 투자하는 형태이고요. 뭐 서울스퀘어, 강남, 그다음에 서초, 잠실 SDS 타워 등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공실률, 그러니까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공실률이 좀 높아졌던 부분들이 다소 좀 완화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엔 또 리파이낸싱 진행하면서 금리도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순이익단에서의 어떤 여력이 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공실률 완화되는 것들 그다음에 리파이낸싱 같은 형태로 계속 추가적인 자산에 대한 수익성을 좀 계속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2021년 11월 예상 배당 110원 정도로 배당 수익률은 4.8%로 다른 오피스 리츠보다는 좀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계속적으로 이런 형태의 어떤 수익 구조 개편이라든가 추가 자산 편입 등은 진행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코난코 에너지 리츠 같은 경우는 SK 리츠랑 투자자 관점에서 어떤 좀 차별성이 있다라고 보면 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그 SK 리츠든 롯데 리츠든 그 기존에 있던 오피스 동을 활용한다라는 측면 그리고 자산 자체가 뭐 큰 자산 굵직굵직한 자산들로 구성돼 있다라는 거에서 안정성은 높습니다만 이제 자산의 편입 편출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편출 같은 경우가 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대기업 그룹사의 안정적인 자산들이 들어온다는 측면에서는 뭐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코랑코 같은 경우에는 자산 자체가 일단은 뭐 150개 이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관련된 자산들이 이제 어떤 용도 변경이나 뭐 아까 말씀드렸던 드라이브스루 같은 것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성장성 측면에서는 조금 더 안정성이 높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 뭐 안정성 측면에서도 일단 뭐 오일뱅크와의 어떤 임대차 계약 통해서 계속 수익성 충분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안정적인 걸 조금 더 이제 제한한다면은 SK 리츠, 롯데 리츠, 그다음에 성장성 측면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다면은 코랑코 에너지 리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닝 미팅 마칩니다.